여러분들 이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금 일본의 빛이에요. 지금 일본은 국가부채만 1219조엔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000조 원쯤 되겠죠? 이거 편집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쯤이면 이 숫자보다 그래서 몇천억 원에서 몇 조 원까지 늘어나 있을 거예요. GDP 대비 250%를 넘어가요. 세계 1위예요. 이자 내는 데만 국가 예산의 4분의 1 정도 내고 있고요. 그런데도 작년까지는 전문가들이 우리 일본은 끄떡 없습니다 데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상황에 대해서 좀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야기부터 드리면요, 일본이 잘 살고 있다가 버블 경제로 망하고 망한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원투펀치를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고베 대지진, 동아시아 경제 위기, IT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너무 힘들어하던 일본인에게 힘들고 진심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하고 이 사태를 끝낼 영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가져옵니다. 아베노믹스는 세계의 화살을 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들었듯이 화살 한 개로 된 정책은 잘 부러지지만 세 개를 묶으면 한꺼번에 부러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재정정책, 구조개혁, 세 개의 화살을 쏘아 올리겠다고 합니다. 양적 완화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겠다는 걸 말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지출을 늘리겠다. 구조개혁은 사회적으로 구조조정까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제대로 먹혀서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속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면요, 아베는 잃어버린 20년을 타개할 대책으로 양적 완화, 재정 정책,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아 올립니다. 첫 번째 화살인 양적 완화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내는 걸 말합니다. 엔화를 그냥 마구마구 풀어내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살리고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떨어진 엔화의 가치만큼 제품 가격도 저렴해지는 거죠.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에는 금리 인하도 있는데 이미 일본은 몇십 년째 제로 금리죠. 금리를 더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디플레를 없애고 인플레를 만들고 엔저도 만들어서 제품 경쟁력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가계 소비도 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정부가 많은 돈을 풀어야겠죠. 바로 이게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빚을 미친 듯이 더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부채는 이미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 아무리 국가라지만 이게 무슨 무한대로 꿀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꿀단지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이게 뭔 말이냐?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작년 중반까지 굉장히 핫한 이론이 있었어요. 현대통화이론, 일명 MMT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엔화와 같이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의 정부는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적자가 아무리 커져도 국가에 부도 우려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까지 그냥 마음껏 돈을 풀어서 경기도 살리고 교육도 실컷 시키라는 이론인데요. 정확하게는 아베노믹스가 이걸 했다고 공식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당시 세계 기조가 MMT도 나쁘지 않은데? 하는 기조였고요. 조 바이든도 처음에 BBB라고 미친듯이 돈을 풀려고 했었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몰려오자 돈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2%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아베한테도 이 MMT라는 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아베가 쏘아올린 마지막 화살, 실제로는 세 번째 화살은 구조개혁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은 그냥 원래 한 몸이죠. 정부가 많이 빚을 져야 돈을 많이 풀 수 있는 구조니까요. 지금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 화살이 전부 부러졌다, 땅에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풀면 엔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한테는 행운이죠.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사업 자금을 빌리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엔저로 수출하기 좋아집니다. 실제로 일본 경기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가 확장됩니다. 일본 기업은 실적이 사상 최고이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업이 잘 나가니 더 많은 고용을 하고, 더 많은 고용을 하면 직원들은 더 많이 소비하고, 소비가 많아지니 경기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바랬죠. 근데요, 이 코리가 여기
여기 직원 급여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기업이 종업원한테 분배하는 돈이 낮아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기업들은 고용이 유연하니까 인재들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인재들의 유출에 대비해서 인재들한테 많은 돈을 분배하는 구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연봉 엄청나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고용이 덜 유연하고 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한 기업에서 일하는 문화가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양을 잘 늘리지 않는 겁니다.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안 주는 거죠. 대신 기업들은 많이 벌어둔 돈을 해외로 돌립니다. 해외 투자를 한 거죠. 일본 기업들이 잘 나가는데 이 혜택이 낙수 효과가 돼서 국내 경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봤자 버블 붕괴 이후로는 어차피 투자도 별로 성과도 없으니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돈이 해외로 나가면 달러 형태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도 하고 엔저 효과도 생기니 기업 입장에서는 개이득이라 생각하겠지만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민한테 재분배 안 되고 해외로만 나가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일본의 앙숙인 중국이 더 좋아합니다.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요. 이런 돈들이 해외로 흘러 중국으로 가고 중국이 이 싸게 조달한 이 자금으로 해외의 지화광물 자원, 군사기술을 포함한 해외의 최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1대1로를 투자했다고 하네요. 물론 일본은 직접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일본이 풀어버린 돈은 일본 기업들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글로벌 큰손 투자가들은 일본의 자금을 싸게 조달할 수 있죠. 이 돈으로 홍콩 증시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죠. 한편 1대1로에 진출하는 중국의 대기업과 지방정부는 달러채를 발행해서 투자금을 마련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중국 내부로 들어온 아베노믹스의 자금이 1대1로에 쓰이게 되는 거죠. 아베가 시진핑의 돈주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당시 일본 내에서도 아베노믹스는 정작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없고 대국 굴기를 외치는 중국 시진핑 정권만 기쁘게 할 뿐이다 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하네요. 한편 다른 의견으로는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일본은 이미 GDP 세계 3위의 국가입니다. 미국 빼고 유럽의 유수한 국가들도 이미 저성장에 접어든 지 오래라서 일본도 80년대 황금기에 비교하면 떨어졌지만 규모가 있으니 예전과 같은 상장을 하기엔 무리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들은 일본만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고요. 그럭저럭 선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를 야심차게 드라이브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22년 7월 암살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뭐 아베노믹스가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그건 이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아베노믹스를 유지하느라 늘어난 막대한 양의 빚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가 올해 2023년의 예산입니다. 23년 일본의 예산은 114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1140조 정도가 되는데요. 35조엔을 새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국채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다시 25조입니다. 전체 예산 115조엔 중에 25.25조엔, 대략 23%가량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이 좀 안 되는 비율이죠. 빚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뭐 그전까지야 재료금리에 가까우니까 빚이 아무리 많아도 금리가 0%대면 작은 돈 아니냐 싶지만요. 이게 2023년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립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일본 혼자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더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원래 일본은 YCC라는 걸 도입했어요. 우리 일본은 국채금리를 0%로 조정합니다 데스. 수익률이 올라가면 후려쳐서 내릴 겁니다 데스. 억지로 장기국채 수익률을 0%대로 묶어놓는 정책인데요. 근데 2023년 지금 일본이 이 YCC를 폐기하고 슬슬 채권금리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걱정은 더해집니다. 게다가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가능했던 이유가 일본의 통화인 엔화가 경화의 기축통화의 안전자산으로 불려서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거 작년 일본 환율 좀 보세요. 완전 너를 뛰죠.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그래? 아 요동치죠. 너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구세주 MMT 현대통화이론 이거 주장하던 사람들 지금 다 빤스런했어요. 일본 정부도 아베노믹스와 MMT는 아무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데스 라고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우리 일본은 매우 안전합니다. 국가부채의 절반을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자회사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일본은행한테 또 빌리면 됩니다 데스. 아베 전 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논란을 일으켰죠. 그러면 일본은행은 안전할까요? 괜찮습니다. 설령 일본은행이 무너지는 상황에 가더라도 2000조 엔이 넘는 일본 국민의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데스. 아니 그런 코너 케이스가 발생하면 정부도 힘들고 은행도 무너지는 판에 개인이 한국의 금모기처럼 국채를 사줄까요? 아니 국민 2000조 엔 담보로 돈 풀어서 국민한테 안 주고 기업한테 몰빵해줬잖아요. 그래놓고는 무너질 때는 국민한테 기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일본 기업들 국민들 담보로 혈세로 돈 처먹여가면서 열심히 키워줬는데 어디 얼마나 국가에 헌신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본 기업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반도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아베노믹스와 일본 부채에 대해 다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